8월 초에 악몽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8월 초와 지금 9월 시작과 더불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8월 초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정말 그야말로 역대급의 급락을 보였던 악몽이 있었죠. 자, 우리 8월 초의 급락 배경과 지금 9월 시작과 더불어서 흔들리고 있는 배경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서 다시 한번 그 우려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사실 8월 초의 급락 배경 뚜렷한 이유는 불분명했지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많이 올랐던 특히나 미국 지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투매에 대한 움직임으로 불안했었고 우리 시장이 더 큰 하락을 보이면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큰 폭의 급락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때 주요 이유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우리가 그렇게 체크하지 않았던 ISM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부진이 컸고 뒤를 이어서 비노 부분 고용 지표, 고용 쇼크까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그 전까지는 물가 지표를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용 지표에 대한 호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었던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플러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간다며 금리 차에 대한 축소와 더불어서 큰 방향의 선회로 인해서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발작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또 급락 배경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AI 거품론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우려와 더불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림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회복을 보였던 이유는 뭐였나요? ISM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도 조금씩 호전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너무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고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주식보다는 다른 시장 쪽으로의 이런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분분하게 나오면서 엔화 강세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자 그리고 BOJ에서 금리 인상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엔화 강세를 완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고 AI 반도체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 대장인 엔비디아도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AI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었죠. 사실 미국 시장 대비 회복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우리 시장 답답했던 자리에서 8월 초의 급락 배경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의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7월 ISM 제조업 지표였다면 이번에는 8월 ISM 제조업 지표 특히나 신규 주문이 부진했는데 그러면서 AI 전반으로 이 전방 수요가 또 부진한 것 아니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규 주문이 부재가 아니라 지연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고용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된 비노 부문 고용 지표에서 또 호조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BOJ 우에다 총재가 지금 엔화 강세를 촉발시키는 금리 인상 추가적인 그 발언을 했다 보니 결국에는 엔화에 대한 강세 또한 촉발이 되면서 다시 한번 8월 초와 똑같은 일맥상통한 이유로 오늘 시장이 흔들렸고 특히나 AI 반도체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락을 보이면서 AI 고점론에 따른 많이 흔들렸던 또 반도체 중심으로의 하락이 깊게 자리 잡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8월 초와 똑같은 양상으로 엔달러 환율 큰 폭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났던 8월 초 어느 정도 완화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달러엔 145엔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 국채금리 10년물의 하락이 또 깊었었는데 역시 그때는 3.7% 수준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3.8%대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도 거의 같습니다. 이럴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8월 초에는 무려 74%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좀 이러한 분위기가 완화되나 싶었지만 지금 50bp 인하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과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하이닉스는 낙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8.26%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장님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지금 용감하게 매수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매수에 나서시고 계십니다. 네. 이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영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제 하루 건너서 일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이제 뭐 배드 뉴스 이즈 배드, 굿 뉴스 이즈 굿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만약에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금을 만약에 기존에 조금은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매크로 시황이 안 좋을 때 분할 매수 접근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타이트한 일정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계시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게 잘못하면 엇박자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제 종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장중 매수보다는 어떤 저점 타이밍을 노리는 것보다는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아마 또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지금 유효하다, 뭐 불합리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그런 어떤 일정 속에서 계속적인 변동성 상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관점은 전체적인 어떤 윤곽 자체는 맥락 자체는 저는 일단은 관망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참 부장님은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만 저희가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지 최근 한 달간의 사실 데이터를 좀 짚어보자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업종이랑 종목별로 이 상승과 하락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업종별로 보면은 이 전기가스랑 통신, 의약품, 뭐 금융 이쪽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5개 업종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하락 중이거든요. 사실 전기가스가 이 지난달 한 달 동안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가 6.5% 정도 빠졌으니까 사실 이 지수 대비해서는 거의 15%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하락 업종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의료정밀, 저기 뭐 덴티움 같은 기기 만드는 곳이고 또 음식료, 뭐 전기전자, 반도체 같은 곳이 있죠. 기계 이쪽에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개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많이 오른 건 유한양행 우선주였습니다. 뭐 렉나자 승인이랑 관련해서 많이 올랐고 한양증권은 매각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이외에도 블루엠텍이라든지 다른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또 하락 쪽을 보시면 아무래도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 또 뭐 제주맥주라든지 이런 음식료 업종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자, 이 최근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단발적인 약세로 보느냐, 아니면 약세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약세장이 지속된다. 앞서 이제 윤여삼 연구위원님의 그 판단처럼 네. 그렇게 본다면 탑픽으로 꼽아볼 만한 종목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는 뭐 통신, 유틸리티, 금융,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많이 꼽히는데 네. 자, 그중에서도 일단 SK텔레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긍정적인 요소들 좀 짚어보면 9월에서 10월이 좀 통상적으로 고배당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SK그룹이 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이 SK텔레콤 배당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년에 신규 5G 주파수 투자를 하고 또 이 AI 신사업 관련해서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매출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SK텔레콤한테는 웃어주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금융주인데 사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밸류업 지수가 이번 달에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 총 주주환원율 이번 해에 37%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방법론적으로도 뭐 분기 균등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다양한 방법이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도 있긴 한데 네. 여기에 비해서 경쟁 우위적으로 좀 PBR이 아직은 낮다라는 점도 우위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 통신과 금융주입니다. 부장님,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월마트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 소비재보다는 역시나 이렇게 뭐 통신이나 금융이나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것인지 경기 방어주에 대한 판단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그 경기 방어주 말씀드리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그 침체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예측을 한다면 소프트 랜딩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위축이 오더라도 네.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지금 실리는 어떤 증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표들에서 뭐 예를 들면 GDP 2분기 GDP 성장률이 3.0%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일단은 예측하면 안 되겠지만 6일날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사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8월 5일이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지금 이런 똑같은 내러티브로 지금 작동되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떤 경기 방어주나 필수 소비재 위주의 어떤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보다는 저는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 관점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만약에 나는 그래도 경기방어주나 이쪽으로 포트를 한다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뭐 우선 생각나는 게 말씀하신 통신주나 그다음 뭐 밸류 관련주라는 금융주도 생각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라면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면주 같은 경우는 또 내수 많이 지갑이 얇다면 라면 소비 뭐 판매가 활성화될 거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순간에는 또 어느 순간에는 수출도 모멘텀이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약세장, 침체장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부장님의 견해대로 시장에 만약에 빠른 반등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공격적인 종목을 선택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부장님이랑 같은 이 삼양식품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삼양식품의 주가가 지난달에 뭐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점에서 뭐 낙폭이 과도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사실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사실 이 8월에 이 라면 잠정 수출을 좀 보면은 전월 대비로는 조금 빠졌는데 사실 전년 대비로는 뭐 18% 오르면서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실망하긴 이르다라는 것이고 삼양식품의 이 기업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을 넘어서 지금 유럽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네. 현재 판매법인도 설립을 하고 또 유통 채널도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이 매출의 업사이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 삼양식품의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낙폭이 컸던 종목 중에 넥슨 게임즈가 있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가 사실 지금까지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이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되게 잘 되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이후에 트래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업계에서도 원래는 뭐 하루에 13억은 벌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추정치를 낮춰잡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에 3,400억은 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네. 이 PC 매출보다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끝으로 사실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현대로템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또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MSCI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이 MSCI 발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로템이 시총이 5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트라인에 어느 정도 근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페나괴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을 좀 노리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또 폴란드에서 MSPO라고 해서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K2전차 잔여 물량 820대 정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